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황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시민과 미래의 주민자치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고 오늘 토론회에서 전체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 토론회는 진보정치단체인 세로하나와 또 사단법인 시민과 미래가 공동 주최를 하고 또 주관은 우리 정성희 소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소통과 혁신연구소에서 토론회 설계와 또 준비를 맡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성희 소장님께서 인사말과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총괄 발제자로 송대영 수원대 교수님께서 지방자치의 현황과 주요 과제에 대해서 20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5분의 지정 토론자를 정하여 노동, 청년, 여성, 노년, 의회 이 주제로 각 발제자가 7분에서 10분까지 발제를 해주신 후에 전체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제자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누구든지 특정 발제자나 또 모두에게 질문을 하고 또 의견을 하고 토론을 나누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귀한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가하신 모든 분들 우리 서로 모두를 환영하면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들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과 오늘 토론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는 국회의원 자치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아직도 이 쪼개기, 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이 진보 정당의 후보들이 훌륭한 후보들이 진출을 못하는 제도적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의 요구를 결집해가지고 공약에 반영을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경주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딱 시점이 좋습니다. 지금 전국 도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 연대를 위한 정책 질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도 공약을 따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 이 토론회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들어오지 못한 분에게도 자료와 영상 자료를 다 보낼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 지정 토론 그리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제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전체 토론회의 총괄 발제 주제는 지방자치의 현황과 주요 과제입니다. 송계영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발제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강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노동운동을 하셨고요. 전 군포시 의원이었었고 민주노동당 또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 민주노동당 총선 후보로도 나오셨죠. 자치민주주의 관련 논문으로 성공회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연구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 저서도 발행하셨고요. 현재 민주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이시면서 수원대학교에서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서 정책 연구와 또 강의 활동과 또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 송재영 교수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재영입니다. 예, 지방자치 잘 보이시죠? 예.
지방자치의 현황인데요, 우리나라.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방금 전에도 이제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1998년도에 기초의원이 당선됐어요. 그때 처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 야, 이제는 이제 지방자치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뭐 그때와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이제 30년 흘러간 잃어버린 30년이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된 상황은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과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좀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이 지점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지점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뭐 선생님들이 전부 아실 겁니다. 48년에 사실 일찍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 수립하자마자 재헌헌법에 명시되고 헌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쿠데타 때문에, 그죠? 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로 중단되었다가 87년 우리 민주항쟁이죠. 그죠? 민주항쟁 이후로 6.29가 아닙니다. 7월. 여기 잘못됐네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7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다. 3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간단히 이제 좀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행정은 굉장히 서비스 공무원들이 친절해졌어요, 그죠? 친절해지고, 그리고 행정도 다양하게 굉장히 좀 이렇게 원스톱이라든지 이렇게 좀 간편하게 시민 위주로 하는 것은 많이 변한 겁니다. 행정 서비스는 많이 변했다. 그런데 그리고 방금 전에도 정성희 소장이 얘기했지만 단체장은 권한이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이제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단체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장, 군수, 뭐 여기 도지사도 다 임명했잖아요. 예? 임명했는데 이제 시민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이렇게 됐죠. 직선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발전이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보면 이 지방자치의 본질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지방자치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금 그대로 나타났는데, 지방자치라고 해서 자치분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자치분권, 그래서 그래서 자치를 앞장서서 앞에 넣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민자치, 주민의 자치 부분을 좀 강조하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주민의 자치를 중심으로 하면서 단체장 자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30년 전에 단체장 자치를 도입했는데, 그러면서 주민자치 부분을 계속 소홀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해 부족이다. 또 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과 관련된 뭐 비리와 부패는 계속 이제 지적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야, 뭐 지방자치부가 필요하냐, 다 없애버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한 부분만 보면서 지방도 하는 이제 권력이 일부가 이제 이양됐기 때문에 이 지방의 권력자들이죠. 이 비리와 부패 문제, 이런 그런 속에서 단체장 자치는 강화됐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참여는 주민 참여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진척이 안 되는 것. 원인은 뭐 제 생각일 때는 일단 정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지방자치를 단체장 자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또 우리 진보 진영이라든지 지역에서 중앙이든 지역이든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이 단체장 자치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말은 주민자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주민자치가 과연 철학적인
철학적 개념이 무엇인지, 정치 철학이 주민자치 정치 철학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입각해서 이 주민자치를 실제적으로 실행하려면 이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법적 제도적으로. 그런 게 전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 정부를 보면 지금 뭐 우리가 지방자치, 주민자치 그러면 마치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만 이렇게 한 거로 이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서부터 국민의 정부서부터 이게 물꼬를 뛰어가서 발전한 건 맞는데 참여정부, 노무현정부 때는 상당히 이제 기본적으로 발전을 해왔죠. 근데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보세요. 지방 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있어요. 촉진위원회.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면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문재인 정부도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해서 지금 사실 얘기되는 주민 소환제에서부터 투표제, 발의제 보면 이명박 박근혜 때도 상당히 개정을 많이 했어요. 요번에 윤석열이가 뭐 며칠 전에 지방 분권 위원회 인수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만은 못하겠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단체장 자체에 관해서는 뭐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자치분권의 이게 성과를 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개헌을 약속했죠. 그죠? 지방분권 개헌.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 개헌에 보면 단체장 자치를 뛰어넘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의 자치, 주민의 권력을, 주민 참여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개헌을 통해서 이제 실시하려는 이런 계획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개헌이 안 됐죠. 물론 뭐 야당이 반대해서 그랬다는 이제 핑계는 되지만 사실 요새 검찰 개혁 뭐 이게 막 옛날에 공수처인가요? 막 하듯이 이것도 개헌을 좀 국민과 함께 과감하게 이렇게 좀 대대적인 국민 여론을 일으키면서 했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일괄 이양법 개정 같은 경우는 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따 지적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무슨 빨갱이법이니 뭐 이렇게 막 반대를 하니까 주민자치법 가장 중요한 게 주민자치법인데 요거는 그냥 무산됐죠. 요거는 만들지 못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리고 이제 자치경찰제, 뭐 주방지방협력회의법 등을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자치경찰제라든지 자치교육도 형식적으로만 뭐 한다 이렇게 됐지만 그게 하위법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자치법에 주민조례 발의법을 별도로 제정했다는 거 있고요. 특히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알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주민조례 발의 우리 무상급식 주민조례 발의할 때 그때 뭐 군포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6,000명 이렇게 서명을 하면 주민 무상급식과 관련된 법조항을 행정부에 가서 심사를 받았어요. 행정부에서 지방자치과에서 요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걸 고쳐서 지방의회 이렇게 발의하는 식으로 단체장이 발의하는 식이 됐는데 그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직접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주민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의회에 가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이건 활용할 수 있죠. 상당히 그리고 서명 인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서명 받을 때 전자 방식으로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전자 방식으로 한다라고 전자투표법이 도입됐는데 이거 강제 조항이 아닌 것 같아 내 보니까. 이거 뭐 지방자치에서 돈 문제든 뭐 행정 문제로 해서 전자투표를 도입 안 하면 어떻게 뭐 하는 방법이 없어요. 내 보니까는 전자투표제가
그 생각해 보세요. 전제 투표제면 이때까지 뭐 마치 청와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서명을 이렇게 전자로 서명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쫙 뿌리면 뭐 몇천 명, 몇만 명은 금방인데, 근데 그것이 도입되면 상당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파격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한번 우리의 의지, 단체장의 의지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한 거. 그리고 요거는 요새 의회가 이때까지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었는데 이제 의장이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이라 그래서 군포에서도 지금 2명을 뽑았어요. 복지, 뭐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의회도 각 의원당 1명씩은 아니지만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전문 정책위원을 둘 수 있게 됐다. 그럼 이제부터는 의원들도 정책적 영역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성과는 있었지만 요번에 지방자치법을 분권법을 보면 이걸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철학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인데요.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여기가 방점이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역할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장 자치의 권한을 높여주는 게 방점이에요.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을 정치권이나, 그리고 여기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있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런 학자들의 수준이, 철학이 자치분권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의 권력을 주고 주민의 권한을 높여주는 것, 이거보다는 단체장의 권한을 높여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단체 자치는 확대됐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주민 주권은 계속 정체돼 있어. 30년 동안인데 뭐 조금 이렇게 좀 아까 같이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뭐 19세에서 18세로 내린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인자치법은 이거는 제정을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이걸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뭐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막 이게 뭐 빨갱이법 아니냐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민주당이 슬쩍 이걸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또 주민자치회법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에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재정분권 같은 경우도 사무이양 같은 경우도 사실 사무이양 일괄법에 의해서 많이 어느 정도 이양은 됐는데, 근데 재정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해봤자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이거는 정비는 한다 그랬지만 사실 하위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육자치나 자치경찰을 선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위법이 없어서 이것이 안 되고 있고, 또 방금 전에 제가 2번째 말씀드렸지만 지방개정 같은 경우도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6대4 정도, 지금 뭐 8대2인데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인데 재정이 국세와 지방세가, 근데 이것을 뭐 한 6대4까지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지금 보니까 뭐 좀 고유 사무가 좀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이 좀 지역의 지방세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아직도 뭐 7.3대 2.7 뭐 이 정도, 지방재정의 확충도 좀 큰 진전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주민자치는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법이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또 하더라도 뭐 그냥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뭐 이게 대충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금 이게 30년 전에 그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질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말은 좋은데 뭐 이런 지금 비판의 측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패 원인을 보면 한 3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 일단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국민주권이라는 게 그 아시다시피 촛불 시민 혁명의 정신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권력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헌법 정신을 이제 좀 지켜라. 이게 시대 정신, 촛불 정신이 이게 그 국민주권의 시대 정신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권을 이걸 국민주권을 그 단체장 주권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주의,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자치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의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이렇게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학계에서도 사실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학계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논의도 많이 해보면 강의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무슨 뭐 그 대통령제라든지 중앙정부 이거는 뭐 그 진보정당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 학문적인 이론적인 이런 연구도 없고 공부가 상당히 낮아요. 예? 이런 부분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낮으니까 학문적인 것도 낮으니까 이 담론 형성도 실패했다라고 생각되고 특히 이제 우리 이런 것을 잘 학문적 철학적 기초를 삼아서 정권을 압박하고 그러죠. 진보 정당이 노동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도 부족한 거죠. 이 3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발제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공약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주민 권력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주요 공약을 좀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봤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주민자치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주권, 자치권을 확보하는 공약을 좀 많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뭐 잘 정리하셔가지고 주민자치법 제정 요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주민자치법을 제정하더라도 우리의 진보 진영이라든지 이 노동 시민사회 진영은 이 학문적인 주민자치법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으로 주민자치법을 얘기하면 그것도 뭐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뭐 신청한 사람만 중에서 뭐 100명 신청했으면 거기서 뭐 추첨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전 주민이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당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됐습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 이게 원래 이제 수기민주주의의 무작위 추출법인데 이거를 우리는 주장을 해야 돼요. 이제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주민주권도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민총회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가 하고 있지만 주민총회를 마치 무슨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총회 하잖아요. 우리 단체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뭐 예산 통과시키고 뭐 임원 재선 이거 하는데 그거는 주민주권이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총회 정도를 우리가 집어넣으려면 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그리스 로마는 뭐 매주 했어요. 아테네에서는 2500년 전에는 거의 매주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또 3개월에 한 번 했을 때 무슨 또 예산 뭐 하고 그러면은 권력을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3개월에 한 번씩 정책 투표합니다. 여기는 정책 투표를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만약에 주민자치가 주민들이 10,000명이다 그러면
지금 전자투표가 특히 이제 이번에 전자투표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뭐 그 10,000명한테 정책 투표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확 달라질걸요. 주민들이 야 이거 그 동의 그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주권, 자치권을 확보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 공약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투표법 같은 경우도 주민투표법은 이제 그 제정이 됐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죠. 아시다시피. 근데 요번에 개정은 됐는데 요번에 아직도 미흡해요. 왜냐하면 주민투표를 할 때 요거는 못하게 아직도 돼 있어요. 예산 편성이나 의결. 만약에 군포시나 뭐 강동구의 예산 편성이나 의결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못하면 사실 이게 자치권이 아니죠. 형식적인 거가 되죠. 물론 이제 정책 투표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진전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투표법에는 예산 편성, 의결, 회계 계약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요거를 왜 할 수 없다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 총투표를 해서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뭐 유럽에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법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조례 발안제 같은 경우는 그 조례 발안제도 방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투표로 이게 할 수 있게끔 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주민투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으면, 원래는 주민조례 발안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그거를 주민투표에 붙여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 통과시킬지 안 물지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 갖다 주잖아요. 옛날에는 단체장한테 그 행정부한테 갖다 준 것이 지금 좀 좋아져서 의회에 이제는 갖다 줘서 의원들이 이제 결정하지만, 사실 그거는 주민 발안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이 이렇게 쓰는 거지. 원래 그 스위스의 국민 발안제야 그러면 10만 명의 스위스 국민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총투표해서 통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투표로 그 주민조례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이 소수 10명, 20명이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자신들이 의견 받아서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것도 이제 전체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투표하는 식으로, 뭐 주민 투표가 번거롭다 그러면 저는 그 시민 예산 공론장 같은 거 만들어서 시민들이 뭐 1000명이 모이던 200명이 모이던 여기 주민 참여 예산이 뭐 10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건 뭐 10명, 20명이 모여서 하는 것은 그 주민 참여 예산제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 소환제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이제 전자투표제가 말로만 이렇게 전자투표제 하지 말고 이제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뭐 전자투표로 해서 주민 소환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진보 진영이나 시민사회에서 잘 활용하면 이건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이제 미적미적 거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우리가 치고 나가야 돼요. 전자투표 도입했다면 당장 도입해라.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서부터 전자투표를 주민 소환이든 주민 참여 예산제든 주민조례 발의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자투표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좀 우리가 하면 그쪽에서도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막을 수 없겠죠. 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옛날부터 주장한 건데, 지금 뭐 주민감사제도 정도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민감사제도 감사 청구 같은 경우는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요건이 많이 완화돼서 주민감사를 청구를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민감사 청구해가지고 제대로 감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만약에 무슨 특정 안양시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시민들이 청구한다고 그래서 자기 식구인데 제대로 감사를 안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예산결산 시민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시민들이 이제 스스로 무작위로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기서
그 1년 예산에 대해서 그 주민 투표로 이렇게 결정한다든지.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 그 1년 예산에 대해서 전 시민들이 무슨 그것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고 그 판단하는 것이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막혀 있죠. 최소한도로 예산결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그 최종 예산 부분을 결정하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 마지막은 아니네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주민 주권과 자치권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열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민간 협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주민자치법이라든지 주민에게 실제로 주민이 참여해서 권력을 주는 법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면 최소한도로 민과 간이 같이 모이는 파트너십 정도는 하자 이렇게 이제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 지금 총투표라든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예산 결정권이 없는데 그것만 뭐 우리가 주구장창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되 지금 민간 협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도 있지만 군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위원회 조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백인을 추첨으로 선정한 다음에 지역의 모든 이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되면 시장이 따르게끔 이렇게 하는 이게 조례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 협치위원회를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것, 그리고 시민 공론장을 통해서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시민 공론장 형성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고민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막 주민자치법 뭐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런 법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거기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자치단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주요 현안은 우리가 결정하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자 우리가. 이거 만들면 된다고 생각돼요. 이거 백인위원회처럼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면 행정부가 따르도록 시민 공론장 형성을 위한 조례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연구단체에서 요것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요런 차선책이죠. 차선책으로서 이런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보 의제로는 세 번째로는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젠다에 관한 조례들. 이거는 뭐 시민사회 진영이든 진보 진영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국가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다양한 뭐 지금 뭐 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자체에 내려오면 사실 뭐 이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구체적인 행동 광령들 만들어서 이거는 진보 진영이라든지 노동 진보 뭐 시민사회 진영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미래의 아젠다잖아요. 우리 생명과 관련된 아젠다이기 때문에 인류와 관련된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햇빛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했죠. 근데 오늘 교육감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햇빛 발전소를 4년 전에 이렇게 하려다가 지금 학교 옥상에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대요, 지금. 예?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또 자치단체별로 또 다 달라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후위기가 상당히 지금 인류적 현안 문제인데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햇발전소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과감하게, 그래서 사적 시설까지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까지도 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보면 뭐 옥상에다가 무슨 뭐 조그만 거 설치하면은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 주고 이런 식이 말고 좀 이게 체계적이고 대대적으로 햇빛 발전소 공공기관 개인 시설에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법들 그렇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민주시민교육센터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경기도는 5천만 원을 센터를 만들면 경기도에서는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시군구에서 5천만 원 해서 1억 해서 시범 사업으로 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상당히 좋잖아요. 5천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시범 사업을 해서 니네도 5천만 원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31개 시군구에서 지금 5군데 빼니,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해서 이게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기본적 철학이 굉장히 부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제 시민사회의 역량과 시민들의 의식을, 주권자 의식을 고양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거는 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동된 게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죠. 그렇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급식지원센터, 이 외에 이제 뭐 중간 지원 조직도 우리가 중간 전략입니다. 이게 과도기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주민 권력으로 가기 전까지의 우리가 이제 전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어떤 걸 요구하고 이번에 공약으로 요구하고 좀 의견을 모을 것인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은퇴자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뭐 이 부분이 이게 우리의 이제 시민사회나 진보 진영에서 이 베이비 붐 시대를 맞이해서 한 800만에서 1000만이 앞으로 5년 이내에 나옵니다. 노동조합 했던 분들 뭐 쭉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상당한 뛰어난 인력들이잖아요. 민주주의 훈련도 받고 많은 경험과 뭐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게 안착시킬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주거공약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자치복지는 요번에 개정법에서 지방 이양도 하고 뭐 이렇게 재정도 좀 이양한다고 했지만, 원래는 목적이 복지는 이제 중앙에서 전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다 통과시키면 그걸 받아서 지역에서는 뭐 기초수급이라든지 뭐 노인 수당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이제 대행하는 거단 말이죠. 근데 사실 복지 같은 경우는 중앙도 하지만 지방자치 재정으로서 스스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들이 이게 과감하게 틀을 만들어서 자치복지 시대의 구체적인 이런 아젠다를 제시하고 자치복지 시대로 나가자. 예? 그래서 지역의 이런 불안전 노동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다양한 청년들의 이런 실업 문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게 사실 지역에 내려오면 엄청나게 양극화와 즉 이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도 세우고 정책 투표도 해서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좀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